저 사람이 내 스타일이 아니고 마음에 안 들고 나를 힘들게 하는 한이 있더라도 저 상사가 강점이 있다면 여기서 말하는 강점이라는 건 성과를 낼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그게 있다 그러면 그걸 배우든지 그걸 돕든지 그 초점을 맞추면 조직에서 가장 최악인 경우는 그 이기적인 케이스인 것 같아요.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 생각한다는 것에 또 이 대상을 생각을 해보면 일할 때 이제 뭐 자기 편한 대로, 자기 해석대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고객을 무시하는 경우가 더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세 가지로 가르쳐드리는 명지대 교수 김익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사 들어가서 얘기를 좀 할게요. 사실 회사 다니면서 이건 뭐 이 대표님의 전문은 아니시긴 한데 제일 힘든 게 사람들이 힘들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내일 회사에 가야 되는데 나 그 부장만 생각하면 내가 정말 발이 떨어지질 않아. 이런 것 때문에 심지어는 퇴사하고 이런 사람들까지 그렇죠.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우선 좀 편한 수준에서 말씀을 듣고 네. 싶은데 회사에서 인간관계 거기서 힘들어하시는 분들께 그냥 간단한 조언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해하고 또 인사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회사 내 인간관계 전제는 좋은 관계가 아닙니다. 좋은 관계가 아니고 좋은 관계 정의가 뭐냐 했을 때는 팀워크를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팀워크가 뭐냐라고 했을 때 사회적으로 말하는 팀워크는 좋은 관계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조직에서의 좋은 관계는 뭐냐면 상호 시너지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싸우고 욕하고 뭐 경멸하는 한이 있더라도 조직이 성과를 낸다라면 그건 좋은 관계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인사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저는 강점에 집중하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내 스타일이 아니고 마음에 안 들고 나를 힘들게 하는 한이 있더라도 저 상사가 강점이 있다면 여기서 말하는 강점이라는 건 성과를 낼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그게 있다 그러면 그걸 배우든지 그걸 돕든지 그 초점을 맞추면 이 관계는 극복이 되더라고요. 네.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말고 좋은 성과를 내게 하기 위한 의사소통에 집중하는 거죠. 네네. 사실 저도 이제 제가 아이캔 대학이라든지 등등 여러 커뮤니티를 통해서 지역 조직들이 쭉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볼 때 저도 그런 느낌이 올 때가 많아요. 이거는 회사인데 왜 친구 관계처럼 생각하고 서운해하고 더 적극적으로 나서려고 하지? 그거보다는 일에, 그러니까 협업에 의해서 뭔가의 창조물을 만드는 것에 중심을 두고 회사에서 인간관계를 생각하면 많은 부분이 해소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지금 이 대표님의 핵심은 그의 강점을 보고 나의 역할을 잘 결합해서 뭔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이 경험이 회사 안에서 인간관계를 잘 맺어갈 수 있는 핵심이다. 이렇게 지금 조언을 주신 것 같습니다. 너무 확 들어오고 여러분들 내일 바로 가서 실행해보세요. 제가 쿨트러스트라 그래요. 그 이외에는 다 쿨트러스트예요. 너 그거 관심 있니? 나는 별론데. 그래? 또 다른 사람 너 관심 있니? 이렇게 만나시면 돼요. 그러다가 관심 있는 사람 생기면 조금 더 친해지고 이렇게 하면 되지. 그 이상의 관계를 생각하지 마시고 기업에서는 공동의 목표, 업무의 시너지 이것을 향해서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거 참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회사에서요. 이제 그런저런 걸 다 포함해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부장급이나 팀장급이야. 저건 정말 나갔으면 좋겠어. 이런 정말 최악의 회사원들 몇 케이스만 좀 소개해 주시면요. 이 영상 듣는 분들이 나는 적어도 그런 사람이 안 돼야지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제가 여쭙습니다. 너무 다양하겠지만 조직에서 가장 최악인 경우는 그 이기적인 케이스인 것 같아요.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 생각한다는 것에 또 이 대상을 생각을 해보면 일할 때 이제 뭐 자기 편한 대로, 자기 해석대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고객을 무시하는 경우가 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방식이나 자기만의 신념이나 이게 없는 사람도 문제지만 그게 너무 강해도 문제죠. 근데 이 모든 전제는 조직이라는 것 자체가 특정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고객이 어떻게 되건 말건 상관없이 그냥 자기 편한 대로만 고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보통 뭐가 있냐면 불평불만이 참 많습니다. 그 다 남 탓을 하는 거죠. 우리 팀장도 문제가 있고 회사도 문제가 있고 본인의 문제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뭐 또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옳은데 자기 옳다병에 걸린 거예요. 나는 옳은데 나는 문제가 없는데 나머지가 다 문제야. 그러니 여기는 가망이 없어. 그 조직을 벗어나든지. 근데 또 벗어나지도 않아요. 거기서 계속 쓴물을 내뱉습니다. 전 쓴물을 내뱉는다고 해요. 그 쓴물을 내뱉는 사람은 또 쓴물끼리 잘 이렇게 결합이 되거든요. 쓴물 공동체라고 하는데 그게 조직을 갉아먹어요. 그래서 저는 불평불만이 계속해서 뭔가 떠오른다라고 하면 저는 그냥 빨리 조직을 떠나라. 그게 인생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결국에 그 조직이 바뀌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거든요. 그리고 그 조직이 그렇게 된 데는 다 나름의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히스토리를 분석해보고 고객의 어떤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서 그 조직이 그런
문화를 형성했냐 이거를 봤을 때 도저히 나랑 안 맞다. 그럼 그거는 가치관의 문제이고 내 방향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바꾸든 조직을 바꾸든 둘 중에 하나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가장 안 좋은 것은 둘 중에 하나를 하지 않고 내가 바뀌든 조직을 바꾸든 이 액션을 하지 않으면서 계속 불평불만만 하고 있는 게 이기적인 것의 결론은 현상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거. 그게 가장 큰 첫 번째인 것 같고 두 번째는 그런 사람들의 연결선상에서 봤을 때 이제 학습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기술은 계속 바뀌고 환경도 바뀌고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이 다 바뀌어서 기존에 유효했던 전략이나 방식들이 지금 더 이상 안 통하는 이 시대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학습을 안 해요. 그러니까 코로나 전후로 지금 돌아가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지만 더 보완 발전되는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기술은 더 빨리 발전하고 있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기술에 대한 학습을 하고 끊임없이 고객의 변화를 조사하고 또 정보를 어떤 형태로 가공해야 되는 거냐를 내 삶에 계속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 없이 그냥 뭔가 자격증, 사실 자격증을 저는 안 믿어요. 제가 분석을 했을 때 자격증은 정말 생산성하고 아무 상관이 없더라고요. 아주 특수한 자격증들은 뭐 좀 얘기가 다르지만 그러니까 자격증 공부를 한다든지 강의를 듣는 것 자체를 자기 개발로 이렇게 정의하시네,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것조차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학습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이기적이기 때문에 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이기적이 가장 근본이고 그 다음 단계에 드러나는 현상은 학습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좀 문제가 되지 않는가. 그렇게 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면접왕 이형, 그 다음에 퇴직한 이형, 그러면 처세술 있게 회사 생활을 잘하는 사람, 뭔가 차차작 준비해가지고 면접 잘해가지고 이제 합격해서 쑥 들어가는 사람, 이런 거 가르쳐 줄 줄 알았잖아요. 너무 원리론적인 분이세요. 지금 제가 그거를 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도 처음엔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많은 사람 뽑다 보니까 그게 이제 눈에 보이는구나. 네, 면접을 말을 잘하는 사람이 보통 뽑히지 않습니까? 근데 말을 잘하는 사람을 실제 업무에서 업무 성과 추적을 3개년, 5개년을 해보니까 그 사람들의 임기응변 능력이 있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면접관에 말이 요리조리 피하는 건 잘하는데 진짜 고객 앞에 서서 숫자를 바꿔내고 진짜 가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냐 했을 때는 그때도 요리조리 피해 다니는 거예요. 장기를 놓고 보면 답이 안 나오네. 네,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진짜 해결해야 될 문제 앞에 다 피하는 사람만 있고 그걸 직면하고 뚫어내는 사람이 없더라라는 거를 오랜 통계와 데이터를 통해 저도 알게 된 거예요. 네. 사실 우리가 이타성, 이기성 얘기를 할 때도 예를 들어서 회사 조직이라는 게 하나의 공동체라 그러면 그곳에서 추구하는 게 공동선의거든요. 물론 이제 회사가 아주 악덕 기업들이 있어요. 그럼 딴 데로 가셔야 돼요. 거기에서 내가 아무리 일해도 가치롭지 않은데 내 가치관이랑 맞지 않는 회사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 회사에서의 일이 공동선의일 수 없거든요. 그게 공동선이라는 걸 느끼기 시작하면 결국은 이기적인 자기 행동이 아니라 공동선을 향한 그런 이타적인 행위가 너무너무 가능해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그게 행복을 주면 이거 좀 더 잘해야 되는데 해서 그냥 뭔가 자격증 따고 뭔가 내가 잘하는 거를 이렇게 어필하기 위한 그런 자기 개발이 아니고 그 일을 더 멋지게 해서 고객에게 정말 더 큰 가치를 주려고 하는 그런 자기 개발을 원래대로 하게 될 거거든요. 근데 이게 한국 사회가 지금 다 형식화돼 버리고 회사도 그냥 돈 받으려고 가는데 이렇게 돼 버리니까 이게 회사는 회사대로 불행, 우리 개인은 우리 개인대로 불행, 이 지금 악순환고리에 빠져 있단 말이죠. 저는 이 대표님이 현재 하고 있는 일과 같은 것이 한국 사회에서 더 넓게 펼쳐져서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도 생각을 상당히 바꾸고 그 안에서 일하는 우리도 정말 선을 향해서 이타적 행위를 향해서 아까 제가 한나 아렌트가 얘기한 프랙티스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회사 문화가 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저 되게 사실은 좀 의외의 답이었어요. 해고하고 싶은 사람 한두 가지만 뽑아보세요. 이타적인 사람. 그 다음에 기술 개발이나 기타 등등 자기가 고객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 자신의, 저는 이제 이걸 역량이라고 칭하는데 이 역량을 개발하지 않는 사람, 이거 아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 스스로 좀 반성해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모두 일은 잘하고 싶지 않습니까? 네. 일을 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한 방법, 좀 너무 포괄적인 질문이긴 합니다만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그 방법론에 있어서의 이제 철학적 백그라운드가 있는데 드러커가 결국 현대 경영의 아버지이기도 하고 테일러리즘에 이어서 이제 현대 경영의 모든 시스템이 그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무시할 수가 없는데, 제가 지금까지 뭐 연구하고 평가해보고 통계를 내본 거에 의하면 그냥 그분의 주장이 그냥 맞다, 공감이 돼요. 근데 그 가장 근간은 당연히 마인드셋이고 그 마인드셋의 시작은 아까 우리가 쭉 얘기했던 공원지향적 마인드인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이기성과 이타성에서 시작이 되는 거고 그 마인드셋이 없는 모든 기술들은 그냥 빨리는 거지만 빨리가
망하는 길로 더 빨리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향성은 없는 빨리이기 때문에 큰 단기로 한계가 오죠. 그렇죠. 네, 단기 정도 이상의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헌이라는 큰 관점이 일단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 좀 더 구체적인 스킬 세트로 들어가면 첫 번째는 시간 관리를 하는 사람. 그러니까 시간 관리가 뭐 개인적 차원도 있지만 회사에서 모든 생산성의 기준을 시간으로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업무, 예를 들면 유튜브 편집을 한다. 그럼 이 편집에 시간이 계속해서 줄어들면서도 더 그 이상의 성과를 낼 수 있는 방법론이 뭐냐. 이걸 끊임없이 연구하고 분석하고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시간 관리라는 아주 큰 범주 안에 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의사소통의 양도 시간으로 측정이 되고 뭐 업무의 크기도 시간으로 측정해낼 수 있고 그래서 나의 시간을 줄이는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의 시간을 줄여주고 고객의 시간까지 줄여줄 수 있는 결제 프로세스를 간소화한다든지 이건 고객의 시간을 줄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활동을 시간으로 측정해내고 시간으로서 생산성을 계속 증가시키는 활동하는 가장 첫 번째 스킬 세트고 혁신과 시간 관리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저는 진단 툴이라고 정의를 해요. 그래서 시간으로 모든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그게 일단 1번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강점을 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뭐 슈퍼맨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사람마다 고유의 재능이 있고 그것을 업무 영역에 접목시키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고 또 재능을 뭐 안타까운 얘기지만 죽을 때까지 모르고서 그냥 가실 수도 있을 거고 그래서 강점을 아주 의지적으로 내 업무에서 특별히 내 전문성 영역에서 강점으로 일하는 방식을 찾아내고 그걸 더 강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거. 이게 이제 강점 개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의사소통이라는 거는 이제 대인도 있어요. 뭐 상사와의 소통, 동료와의 소통, 부하와의 소통. 360도가 있고 여기에 별개로 외부와의 소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있을 거고 대관이라든지 이런 협력업체들의 소통이 있을 수 있고 또 세 번째 차원은 디지털의 의사소통이죠. 뭐 외국어를 포함한 뭔가 기계, 앞으로는 AI나 기계화되는 것들과의 오토메이션 커뮤니케이션 되게 중요한데 그런 기술들을 계속해서 연구하는 것이 의사소통이라는 큰 기술 안에 다 포함이 된다고 좀 볼 수 있고요. 이 세 가지를 다 시간으로 측정해내고 분석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진단. 시간을 관리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거죠. 시간을 측정해 생산성을 높이고 강점을 개발하고 의사소통을 탁월하게 만들어서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것은 공헌하는 것. 그 어떤 특정 영역에 공헌을 할 것이냐라는 것으로 그냥 끊임없이 가면 그냥 그 사람들이 전문가가 되더라고요. 시장에서 말하는 전문가. 전문가라는 거가 자격증이 많고 좋은 학위를 가졌다고 되는 시대는 안타깝지만 이미 끝난 것 같아요. 그렇죠. 모든 기준이 다 바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것은 말씀하신 프랙티스를 얼마나 잘 해낼 수 있냐. 이게 반복된 습관이 됐을 때 어디다 가도 자기의 전문성을 가지고 이제 성장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보통 우리가 드러커를 조금 잘못 이해하면 그냥 어쨌든 회사를 경영하는데 지식적인 측면들 그것들이 이제 상호 시너지에 의해서 지식 자체가 좀 성장하고 그것이 이제 사원들에게 이렇게 다시 환류되고 그런 구조로만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제 전공은 아닙니다만 드러커의 저작을 한두 개 봤을 때 지금 이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공헌으로 귀결되어지는 지금 말씀하시는 일종의 지식을 중심으로 하는 혁신의 사이클 이 메커니즘이죠. 이것을 엄청 강조한 분으로 저도 큰 틀에서는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오늘 지금 말씀하신 거 제가 듣고 속이 다 시원해지는 우리가 도대체 회사에 다닌다면 뭐에 신경을 쓰고 무엇에 역량 강화를 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정답을 정확하게 주시고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공동선이건 그것이 회사의 목적이건 내가 추구하는 가치건 나와 회사가 추구하는 가치건 그것으로 공헌하는 그 수렴 구조를 갖는 것 이것에 대한 강조는 저는 정말 한국 사회에 너무너무나 필요한 얘기라고 생각하고 제가 오늘 확 감동을 받아버렸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그렇게만 돌아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퇴사를 해야 될 상황이 주객관적으로 와요. 나는 꿈이 다른 데 있어. 이렇게 오기도 하고요. 이 회사는 나의 가치랑 너무 안 맞아. 그거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취직을 할 때, 대학을 갈 때도 그래요. 우리가 뭘 알고 대학에 갑니까? 이거 사실 좀 얘기해도 되나? 결혼할 때도 그래요. 전문가가 아닌 상태에서 퍽하고 선택하고 가기 때문에 퇴사는 어찌 보면 퇴사가 디폴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퇴직한 이형에서 퇴사 타이밍이라든지 퇴사의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지금 전파
주장하고 계신 건 한국 사회에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다고 봐서 퇴사 얘기로 가겠습니다. 네. 타이밍부터 얘기해 주세요. 네.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퇴사를 고민하는 것이 맞는지. 일단은 크게 두 가지로 좀 설명을 드릴 수 음.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지금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나 외교나 이런 종합적인 걸 봤을 때는 회사의 성장성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퇴사를 준비하는 것이 맞다라고 네. 봅니다. 그러니까 네. 이걸 뭐 전통적인 관점에서 그럼 좀 어려워지면 도망가는 거냐, 뭐 이런 배신자 뭐 이런 게 아니고 결국에는 조직이 성장하는 만큼 개인이 성장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거꾸로 개인이 성장하면 조직이 성장할 수 있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어디까지나 리더십의 조직화 역량인 거고 개인의 근로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성장하지 않는 회사에서는 사실 기회를 얻을 수가 없어요. 네. 인사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에 더 오래 있었던 사람, 좀 더 가까운 사람, 좀 더 오래 기다린 사람에게 기회가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대기업이 과연 답인가? 라는 것에 굉장히 퀘스천 마크가 있는 거예요. 한국 사회의 대기업들이 그러면 예전에는 맞았죠. 네네. 저도 대기업 출신이지만 대기업이 고속 성장을 성장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서 공채 방식으로 들어왔던 사람들에게 당연히 기회도 많이 줬고 그 사람들이 전문 영역이 아니더라도 회사의 문화나 가치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영역을 바꿔가면서 리더십을 키워갔거든요. 근데 이제 성장 자체가 둔화됐고 심지어 생존 자체를 걱정하는 상황이 됐잖아요. 대기업을 포함해서 모든 기업들이 서든데스라는 말을 하고 갑자기 자고 일어날 때 죽어 있다.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서는 저는 성장하는 회사, 작더라도 성장하는 회사가 갖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시대의 트렌드를 잘 보고 있든지 아이템이 흐름에 잘 맞다든지 기술적인 접목을 잘했든지 이유가 있어서 성장을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 네. 저는 가장 적합하다라고 네. 보고요. 이게 지금 시점에서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도저히 못 견디겠는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억지로 버텨 수 있는 건 저는 한계가 있고 많은 구독자분들과의 교류를 통해 제가 알게 된 거는 정신질환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더라. 맞아요. 정신질환뿐만이 아니라 이게 스트레스로 인해서 막 염증에 뭐 육체적인 이걸로 가는데 그게 장기적으로는 가벼운 공황장애는 네네, 너무 그런 거 일반화돼 있더라고요. 있어서. 네. 그래서 정신적인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 디스크로 온다든지 그죠, 염증이 온다든지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그걸 핸들링하느라 주치하느라고 결국은 학습도 더 못하고 몰입도 더 못하고 이런 경우들이 빈번하게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애초에 이런 것들이 회피하기 위해서는 애초에 취업 포트폴리오 그리고 어떤 회사를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제안할 취업 포트폴리오 기준이 있어요. 그 세 가지를 고려하고 애초에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직무, 산업, 직장입니다. 요 세 가지가 각각 다른 요소라는 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걸 고려한 지원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데 지금 마치 말씀하신 대로 취업이라는 걸 애초에 단추를 낄 때 대학 가듯이 생각하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학교를 졸업했으니까 고등학교 가야 되고 고등학교 졸업했으니까 대학을 가야 되듯이 대학교를 졸업했으니까 당연히 취업해야죠. 이건 뭐 맞는 말이지만 어디를 갈 거냐 이건 이제 전혀 다른 얘기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직업을 선택할 때는 직무라는 표현이 조금 더 네. 전문적인 용어인데 네. 직무의 핵심은 저는 강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남들보다 잘하는 일.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일을 산업, 이것은 아이템인데 나의 관심사가 많은 영역이에요. 퇴근하고 나서도 퇴근했다고 끝이 아니고 퇴근하고 나서도 계속 생각하고 학습할 수 있는 관심도가 있는 영역. 네. 그래서 좋아하는 일을 해야 돼요. 잘하는 일 둘 중에 뭘 선택해요? 라고 물으면 저는 당연히 둘 다 해야지. 둘 중에 하나만 하면 좋아하는 일만 하면 돈이 안 됐고 잘하는 일만 하려면 잘하는 게 없을 거고 뭐 이럴 텐데 어떻게 할 거냐 했을 때는 잘하는 직무를 선택해서 내가 좋아하는 영역 즉 산업에 지원을 하면 확률이 매우 올라간다. 그래서 세 번째로 직장을 선택할 때 이게 조금 생소하고 어렵지만 가치관을 가지고 선택을 해야 된다. 네. 모든 회사가 가치가 있거든요. 네, 그게 네. 뚜렷할 수도 있고 뚜렷하지 않을 수도 있고 좀 모호하거나 정책적으로 드러나냐 이런 차이겠지만 어찌됐건 그 회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역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뭐 성장 우선인지 아니면 느리더라도 그 영역의 엣지를 찾는 게 우선인지 무조건 뭐 투자를 받아야 되는 건지 영역이 좀 다르고 그런 것들은 CEO의 어떤 발표 내용이라든지 회사의 문화에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 있는데 어떤 것이 가장 나에게 잘 맞느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고 이 세 가지를 잘 고려할 수 있는 영역에 애초에 지원을 하는 것이 저는 이 괴리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요거 대학 선택할 때를 생각해보면 너무 자명한 것 같아요. 성적순으로 대학을 먼저 선택해서 성적순으로 학과를 선택해서 맞습니다. 대학을 가버리니까 지금 말씀하신 첫 번째, 두 번째 맞을 리가 없어요. 근데 그거는 한국의 지금 서열사회 구조에서는 불가피하다고 일단 해놓고 적어도 여러분들 취직을 할 때는 또는 이직을 할 때는 지금 이 대표 말씀하시는 세 가지 포인트 절대로 놓치지 말고 그러니까 대학 입시 같으면 첫 번째가 결국은 학과 선택이 먼저라는 거예요.
이거 맞습니다. 내가 잘하고 그걸 더 키우면 내가 그 영역에서 아주 훌륭한 기술을 가진 사람이 될 거야 라는 게 판단되지 않는데 그 영역으로 그냥 한국의 굴지의 재벌 기업이라고 퍽 들어가 버린들 그게 자기 삶에서 의미가 있을 수가 없죠. 지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3가지 주셨으니까 직업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이직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 포인트 놓치지 마시고 좀 넓게 기업들을 좀 서치하시고 자신의 포트폴리오 같은 것도 잘 정리를 하다 보면 내가 어떤 능력인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잘하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 수 있으니까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좀 정확한 이직 같은 것을 하시기를 권합니다. 자, 퇴사를 하려면 좀 그래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저는 준비 없이 톡 나가시는 분도 정말 좀 너무 안타깝고요. 그 다음에 아니 퇴사를 해야 되는데 3년 이상 계속 다니고 계신 분들도 안타깝단 말이죠. 그러니까 퇴사 포인트는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이 포인트를 찾았을 때 뭘 어떻게 준비할지 이것도 좀 조언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경력기술서를 작성해보는 것 같아요. 아, 네. 결국에는 경력이 있다라면은 받는 회사, 이직하는 회사에서는 무슨 전문성을 갖췄어. 이걸 물을 수밖에 없고 네. 결국 경력 시장에서부터는 보통 경력은 이제 만 3년차 이상은 다 경력이라고. 여기서부터는 자기소개서나 자격증이나 이게 다 의미 없다는 걸 다 알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어떤 성과를 냈냐를 묻게 되고 그 성과의 핵심이 숫자예요. 그 KPI를 말을 할 수 있냐. 이 개념 자체가 없으면 벌써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전문가 영역에 아예 진입도 못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 경력기술서라는 것을 작성해 보면서 내가 몇 개 정도의 경력기술서 이직을 할 때 나는 적어도 3개 정도의 나름의 성과를 내봤어요. 뭐 그게 진짜 성과를 인정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제시할 수 있는 게 몇 개나 있냐 라는 거를 일단 진단을 해봐야 되고 저는 그것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그냥 이직을 하게 되면 뭐 회피하는 데는 성공하겠죠. 탈출 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결국은 똑같은 문제로 또 맞닥뜨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통계적으로 갈 데가 별로 없다 보니까 그냥 할 수 없이 가게 그렇죠. 되고 그러면 네. 이제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경력기술서를 일단 작성을 해보는 것부터 네. 시작해야 된다. 네. 그래서 경력기술서 그러면 얼마나 만들어져야 되는 거냐 라고 했을 때는 총 경력의 2분의 1 미만이면 저는 그건 물경력이라고 진단값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4년 경력을 갖췄는데 내가 제시할 수 있는 경력기술서가 2칸밖에 없다. 그러면 2칸 미만 1개밖에 없다. 그럼 이건 거의 확실한 물경력인 거고 2칸이다 그러면 마지노선. 그래서 3개 이상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엔 이직은 굉장히 잘 될 수 있는 6년이다? 그러면 최소 3개 이상은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거꾸로 환산해보면 1, 2년에 하나씩은 아무리 안 돼도 1, 2년에 하나 정도는 외부에서 시장에서 인정받을 만한 경력을 제시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시장에서 말하는 전문가는 아니어도 전문가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수렴을 하는데 그게 없다, 이게 장기화된다, 그럴 기회 자체가 없다? 그러면 빨리 퇴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다시 앞으로 돌아가면 성장하는 회사라야만이 새로운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그 영역에서 내 주도권이 생겨야 KPI를 달성할 수 있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랑 연결이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건 경력의 과정에서 자기가 데이터로 쌓은 그런 자신의 역량 능력의 말씀을 지금 주신 건데 그것 말고도 실질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언어 능력이라든지 어떤 프로젝트 같은 걸 진행하려면 계획을 잘 세우는 능력이라든지 뭐 또 다양한 KPI로 환산되지는 않지만 그의 기본 역량으로 좀 갖춰야 될 거를 못 갖추고 계신 분들이 직장인들 중에 또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어찌 보면은 좀 그러니까 회사에서 업무를 할 때는 아이디어도 좋아야 되고 뭔가 일관해서 그걸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도 해야 되고 또 이제 프로젝트가 주어지면 그것을 기획하고 그 프로세싱을 착착 끝까지 인내심을 갖고 가져갈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고 이제 등등이 요구될 텐데 또 언어도 필요하고 또 뭐 경우에 따라서 시스템적인 사고력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고 툴을 쓸 수 있는 능력 막 기타 등등 얘들을 평상시에 좀 많이 함양시켜가는 그런 노력도 직장인들에게 되게 필요하겠죠. 맞습니다. 의외로 그런 걸 안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냥 주어진 일 매일 가가지고 그냥 하다가 여긴 아닌 것 같아. 나가야 돼. 이름은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경력기술에서의 뭐 2가지, 3가지 얘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본 능력도 안 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사실 이분들을 좀 구제해야 되는데 좀 공부하라고 권유 말씀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하는 커뮤니티의 이름이 GDR 네트워크예요. 아, 네. 그래서 교수님께서 이렇게 이번에 좀 쓰신 용어인데 GDR이 뭐의 약자냐? 개또라이의 약자입니다. 개또라이들의 모임을 그냥 이걸 표현한 건데 거기서 저희가 자, GDR, G는 개. 맞습니다. D는 또 R은 라이 이런 맞습니다. 거죠. 네. 너무 멋진 표현입니다. 직관적이어서 딱 좋습니다. 딱 기억을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 커뮤니티에서 제가 다른 건 안 해도 된다, 안 할 수 있다. 뭐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고 기호에 따라서 뭐
뭐 이해가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거 있지만 반드시 이거 두 개는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저희 협회에서 이제 퇴출하는 기준을 삼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첫 번째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시간 관리입니다. 네. 시간을 기록하고 관리를 통해서 결국 알고자 하는 건 뭐냐면 내가 대체 어떤 사람이냐를 알자는 거예요. 어떤 시간에 가치 있다고 느끼고 어떤 시간에 성장하고 어떤 시간에 생산성을 논할 것이냐. 네. 나의 뭐 인생의 방향성 그리고 목표에 대한 이것을 발견해가는 게 시간이기 때문에 네. 시간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려면 일단 시간 기록부터 좀 해봐야 되는 게 있고요. 기록을 통한 생각의 고찰인 거죠. 그 두 번째가 사실 필독서 학습입니다. 그래서 저희 커뮤니티에서는 한 달에 한 권씩 무조건 책 한 권을 제가 지정을 하고 이걸 이제 안 읽으면 이제 퇴출되는 거예요. 이게 뭐 문해력 문제가 많다고 하는데 정말 더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회사가 커질수록 그리고 네. 복잡해질수록 결국에는 정보를 어떻게 해석하고 정보를 어떻게 변환해낼 거냐의 싸움으로 가는데 아니 이게 뭐 주어진 글도 해석을 못 해버리면 이거 보고서로도 소통이 안 되고 그러니까 조직이 커질수록 결국은 텍스트 베이스의 의사소통을 어떻게 이해하고 내 삶에 적용할 건 이걸로 가게 되는데 그럼요. 책을 안 읽으니까 이게 참 물론 이제 교수님의 구독자분들은 안 그러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만 일반적인 세대의 특징이 이 책을 안 읽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꾸로 저희는 저희 커뮤니티의 협회원들에게 아주 심플하게 강조합니다. 네. 책을 읽으면 군계 일하게 될 수 있다. 기록하고 나에 대해서 분석하고 책을 읽어서 읽으면. 적용해라. 네. 네 가지 뭐 아주 심플하게 끝나는 거가 되더라고요. 그게 이제 기본 문해가 가능해지면 조금씩 자꾸 써보게 되거든요. 이 조금씩 써보는 거는 일반적으로 구상하고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생각의 심도죠.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그 일을 할 때 핵심적인 성공 요인은 뭐지? 보통 우리 CSF라고 얘기하는 거,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프로세스도 자기가 한번 상상해 보게 되고, 최종적으로 어떤 아웃풋을 만들 거야. 근데 걔가 달성이 되려면 이 KPI까지는 달성을 해야 얘가 달성이 될 거야. 여기까지 생각을 쭉 이어갈 수 있거든요. 지금 아마 책 읽는 얘기 하시는 거는 책을 읽고, 그거는 인풋과, 읽고 난 다음에 아웃풋을 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인풋과 아웃풋에 의해서 그런 어떤 기본적인 사고력이죠. 생각의 그렇죠. 능력이죠. 걔를 키워가는 것이 우리가 직장 생활을 멋지게 하는데 핵심이 돼서 이 커뮤니티에서는 그거 안 하면 쫓겨난답니다. 우리 김교수 세 가지 구독자 여러분들도 지금 말씀하신 거 명심하시고 우리 평상시에 잘 실천해서 좀 행복한 직장 생활 뭐 어렵지만 세상이 어려우니까 그거 뭐 잘한다고 꼭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자기 정비를 잘하면 그나마 일하면서 행복도 찾으실 수 있으니까 좀 잘 실천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대표님 뭐 그냥 3시간 4시간 제가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하고 싶긴 합니다만 대체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그래도 직장생활이 생각해보면 거의 삶의 대부분이에요. 시간으로 보면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제일 길어요. 그래서 저는 그나마 이 직장생활을 조금 더 의미 있게 행복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포괄적인 얘기를 마지막으로 이 대표님께 듣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네. 이것도 저희 GDR 네트워크에서 하고 있는 활동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사명선언서를 꼭 적어봐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뭐 사명 그러면 뭐 너무 먼 얘기 같고 나한테는 그런 거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결국엔 그게 나에게 의미를 부여해주고 지금 이 순간에 투자를 결정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되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을 쓸 거야 말 거야 이것도 이제 결정이기 때문에 돈을 쓰는 것도 포함해서 에너지 시간, 관계, 이 모든 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사명선언서를 문서화시키는 것을 한번 시도해 보셔라. 네. 그럴 때 참고하면 좋은 것은 롤모델을 그냥 찾는 거더라고요. 뭐 그 사람의 자서전일 수도 있고 뭐 또는 교수님의 책을 보면서 아주 그 주옥 같은 말씀이 많던데 그런 내용 하나를 가지고 나도 이런 삶을 진짜 살아보겠다. 근데 여기 핵심은 이기적인 게 아니라 이타성을 녹여내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어떤 삶을 살겠다라는 것들을 한번 문서화해보기 시작하면 이걸 한번 쓰고 뭐 사명이 되는 건 아니고 정기적으로 리마인드하고 그걸 어디 눈에 보이는 데 붙여놓고 계속 그걸 리마인드 하면서 나는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돌아보는 시간만 가지시는 것만으로도 생각도 깊어질 뿐만 아니라 의미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쉽게 발견하실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 이야기까지도 정말 의미를 추구하고 따뜻한 말씀 주셨어요. 저희 필독서 중에 안젤라 더코스의 그리드 있죠. 그 안에 벽돌을 쌓고 있는 세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첫 번째 분에게 뭘 하고 있어요? 벽돌을 쌓고 있어요. 두 번째 사람한테 뭘 하고 있어요? 교회를 짓고 있어요. 세 번째 사람에게 뭘 하고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하느님의 성전을 짓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는 서술이 나온다. 지금 이 대표 말씀은 우리가 사명이 그런 거거든요. 하느님의 성전을 짓고 있음을 자각하는 것이 이제 사명을 실천하는 상태일 텐데, 우리 모두 그런 멋진 삶을 지향하고 그걸 위해서는 마지막 조언 주신 것처럼 우리 스스로 자신의 삶의 사명 진술도 좋고, 또는 자신의 꿈과 관련된 사실도 좋고, 그런 것도 꼭 써보시고 해서 우리 깊이 있고, 그래야 행복할 수 있거든요. 그래야 일도 재밌을 수 있거든요. 그런 세계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너무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